늦게 쓰는 일기, 이어도 문학관 사. 늦게 쓰는 일기. 1966년 참꽃 불타는 2월 29일 새벽 2시. 금음달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 눈썹이 떨어지고 닭도 울지 않았다. 개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컴컴한 어둠을 향해 컹컹 짖었다. 그리고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 없는 아이로 태어나 누워만 있었다. 송아지 울음소리가 걸어나오는 물소리, 가느다랗게 들리고 핑경 같은 별들이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잠들지 못하는 그 사이로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나는 별무덤을 파헤치고 다시 태어났다. 그 자리에 나의 탯줄과 함께 누워있는 어머니. 무덤가 어린 쑥잎에도 향기가 오르고 나는 어머니가 누운 만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별똥별이 떨어지고 숲이 있는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 지상에 세상은 있었고 내가 태어나면서 같이 태어난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러한 아침으로 때 아닌 비가 내리고 담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겨울 한라산. 겨울나무가 모래시계처럼 몸과 영혼을 뒤집듯이 겨울산도 몸과 영혼을 남몰래 한번 뒤집는다. 나도 겨울 한라산에서 몸과 영혼을 뒤집어 본다. 겨울 한라산은 산문이 아니라 시다. 시는 길게 쓰면 안 된다. 겨울 한라산을 올라보라. 시는 읽기만 해서는 모른다. 시는 직접 살아보아야만 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장석주 시인을 좋아했다. 요즘에는 장석주 시인과 함께 산다는 박연주 시인까지 좋아진다. 나는 아직 박연주 시인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한라산에서 시를 본다. 시인을 본다. 시인의 마음을 본다. 겨울 한라산이 따뜻하다. 겨울 한라산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 겨울 한라산에서는 그냥 겨울이 되면 된다. 한라산이 되면 된다. 시가 되면 된다. 제가 찍은 한라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라산 능선이 아름다운 허리선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라산은 계절에 따라서 오르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주는데 저는 겨울에는 주로 어리목 코스로 자주 올라갑니다. 어리목 코스에는 그 코스로 오르다 보면 눈꽃들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고 햇빛이 뜨면 눈부신 장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백록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쪽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라산에는 사자나 호랑이가 살지 않는데 그 눈꽃으로는 곰 모양도 보이고 사자 얼굴 같은 모양도 보이고 다양한 모습의 눈꽃 이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한라산입니다. 아마 한라산에는 눈이 내리면 동물들 모습뿐만 아니라 신의 모습도 자주 보이는데 아마도 신들은 한라산으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의 눈꽃들이 특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마귀도 있는데 주로 까마귀들은 윗세오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사자나 곰 모양뿐만 아니라 이런 아기자기한 모습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조각분 같은 눈꽃을 빚어주기도 합니다. 아마 이 나무들도 눈이 옷을 입혀주어서 그나마 바람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늘과 오름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 몸이 되는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한라산은 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저는 이건 사자 얼굴 같고 이건 춤추는 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도 꼭 성서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는 사진가들이 많이 올라가서 사진도 찍는 것 같은데 저는 전문적인 사진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이나 간단한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작품 사진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수시로 찍는 편입니다. 이렇게 눈사람도 예쁘게 만들고 눈사람에게 모자도 씌워주고 목도리도 해주는 모습이 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읽어드린 늦게 쓰는 일기에 어울리는 그 산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연어 종착역과 징검다리. 내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이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라는 대사로 유명해진 곡성이란 영화의 무대. 바로 그 곡성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부끄럽게도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자랐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향집 바로 앞에는 연어 종착역이라는 표지석이 있다. 곡성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 나오면서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옛날에 곡성역이 그 영화에 나오고 기차말로 조금씩 알려진 이후에 세워진 표지석이다. 나의 고향집 바로 앞에는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삼기천이 흐른다. 비가 많이 오면 삼기천의 물이 우리 집에까지 들이닥칠까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가보니 의동마을 원등 1구라는 이름과 함께 연어 종착역이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다. 누가 지은 이름인지 몰라도 꼭 나를 위해서 지어준 이름인 듯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내가 살았던 삼기천에서 아직껏 연어를 한 번도 직접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연어 종착역이라는 이름은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연어와 속성이 비슷한 은어는 많이 보았고 많이 잡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연어와 은어와 정반대의 속성을 지닌 장어도 많이 잡아보았다. 연어와 은어는 강에서 태어나고 연어는 먼 바다에서 살고 은어는 가까운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새끼를 낳고 죽는다. 하지만 우리들이 민물장어라고 말하는 뱀장어들은 강에서 태어나지 않고 모두가 바다에서 태어난 놈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어와 은어의 산란과 죽음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장어의 산란과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민물에서 자라는 민물장어들의 산란 장소를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필리핀 인근의 깊은 바다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700에서 1200만 개의 알을 낳고 죽는다고 알려져 있다. 알은 부화하여 렙토세팔러스라 불리는 버들린 모양의 요생기를 거쳐 실 모양의 어린 실뱀장어로 탈바꿈하며 2월에서 5월 사이에 무리를 지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 민물에서 생활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무렵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입구에서 어부들은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어장에 파는 일이 많다. 내가 나의 고향집이라고 말하는 그 집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식구들이 직접 지은 집이다. 마을 뒷산인 심산에서 소나무를 베어와 껍질을 벗기고 대패질로 다듬어서 석가래로 쓰고 그 전에 살던 집 뒤안에서 자라던 거대한 미루나무를 잘라 대들보와 상냥목으로 만들어 올렸다. 나의 고향집은 마당이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집이고 우리 식구들의 첫 번째 우리집이었다. 그 우리집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삼기천 바로 맞은편 둑 너머에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천 국유지에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기천을 경계로 하여 면 소재지 쪽이 원등리이고 맞은편 마을이 월경리였다. 원등리는 삼기천과 바로 붙어 있었으며 1구에서 2구까지 마을 5개가 모여 있었고
월경리는 삼기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호남고속도로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래방천에 붙어있는 왕산을 깎아내리는 공사가 가장 큰 난공사였는데 그곳에서 가져온 나무 뿌리로 뿌리 탁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포크레인이 없어서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가로로 장착된 긴 쟁기 삼날로 흙을 밀어내는 방식이어서 더욱 공사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그 불도저는 그 후로도 가끔 신장로 흙길을 판판하게 다듬어주는 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요즘에는 대부분 포크레인으로 흙을 푹푹 파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쟁기 형식으로 흙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다. 그러니 그 큰 산을 밀어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공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호남고속도로는 월경리 쪽에 붙어 있었다. 또한 월경리는 1구와 2구가 있었는데 2구는 더 깊은 산속에 뚝 떨어져 있어서 따로 행경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삼기천 둑공사를 하면서 물길을 반듯하게 만들면서 둑 너머에 공터가 좀 생겼던 모양이었다. 정미소를 하시다가 잦은 고장과 큰 사고로 망한 아버지께서 그 공터에 불법으로 대강 슬레이트 지붕을 올리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집은 외딴 집이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월경리에 속해 있었지만 거리상이라 생활상의 영역은 원등리 1구에 더 가까운 생활권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고향집과는 징검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 지금은 그 옛날 집터도 둑 높이까지 매립이 되어 그 이외에 새로운 나무집이 지어져 있다. 나의 기억은 징검다리 건너 그 옛날 집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나는 또 그 바로 전에 살았었다는 행경이란 마을에서 정미소를 할 때 태어났다고 들었다. 원등리 2구에 있는 좀 큰 정미소에서 망하고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아주 작은 정미소를 하였는데 바로 그때 내가 태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월경리 1구 시절 마당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깊은 외딴 집이었던 바로 그 옛날 집에서는 많은 기억들이 흘러넘친다. 마당의 높이는 둑 너머 삼기천 바닥과 같았다. 그러니까 둑이 무너지면 외딴 집은 바로 물에 잠기게 되어 있는 구조였다.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위험하고 외로운 집에서 꽤 오래도록 쓸쓸하게 살았다. 그 시절 어머니는 튼튼하고 커다란 미온박스에 각종 생활용품을 담아 머리에 이고 다니시며 보찜 장사를 하셨다. 먼 마을까지 다니시는 바람에 밤늦게 돌아오시기 일쑤였고 다음날 돌아오시는 날도 많았다. 내가 아기였을 때에는 나를 등에 업고 머리에 보찜을 이고 다니셨다고 하셨다. 멀리 장사를 나갈 때는 잠자리가 불편하여 가장 힘이 들었다고 하셨다. 그래도 나는 비교적 잘 울지 않아서 다행이었으나 동생은 잘 우는 바람에 주인집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먼 밖으로 나가 동생을 안고 많이 울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둑이 자주 무너지기도 하였다. 월경리로 건너가는 다리 아래쪽이 자주 무너졌다. 그럴 때마다 무서운 물살이 넘어와 흙탕물이 우리 집을 덮쳤다. 그리하여 우리 식구들은 원등리 1구 회관으로 피신하여 며칠씩 지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외딴 집에는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어서 아무라도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특히 월경리에 사신다는 꽃본드시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밤마다 우리 집 시멘트 마루에서 남몰래 주무시는 바람에 많이 무서웠다. 그 할아버지는 정신이 좀 이상해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나에게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느 날 동네 청년들에게 끌려가 산에서 얻어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그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서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동양아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팔이 없거나 눈알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새갈쿠리 손을 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저 무섭기만 하였었다. 그리고 많은 집들이 함께 모여있는 동네는 이미 전기가 들어왔는데 외딴 집이었던 우리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어쩌면 불법 건축물이어서 전기 신청도 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때가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날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니며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는 원등리 아이들과 어울려야 하는지 월경리 아이들과 어울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나의 위치와 소속이 애매해서 나는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짐승들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물가에서 사는 바람에 오리를 많이 길렀다. 오리뿐만 아니라 닭과 토끼와 염소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와 소와 말까지 길렀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오리가 한 마리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오리는 낮에 냇물에 나가서 먹이를 잡아먹고 밤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알도 낳고 잠도 자고 또다시 새벽에 물가로 나가 놀았다. 오리는 닭보다 훨씬 빨리 자랐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꾸만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 오리를 잡아서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빨랫줄에 오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오리피가 몸에 좋다고 오리를 산채로 빨랫줄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목을 잘라서 오리피를 그릇에 받아내고 계셨다.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많이 울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날 아침에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내가 사서 내가 기른 돼지를 잡아가 버렸다. 그 전날 밤 아버지께서 노름판에서 내 돼지를 잡히고 돈을 빌려 노름을 하시다가 다 잃었기 때문이었다. 아, 그 많은 이야기들은 평생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식구들은 물가에서 살아서 그런지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서 먹었다. 장어를 잡아먹고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참게를 잡아먹고 자라까지 잡아서 먹었다. 물론 피라미와 붕어와 중태기와 민물새우도 많이 잡아서 먹었다. 특히 저수지물을 빼는 날이면 그야말로 물고기 천지였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 장어와 잉어들이 수두룩했고 미꾸라지는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았다. 그리고 가끔 아버지께서 섬진강에 가셔서 은어들을 잡아오시곤 하셨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투망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다. 나도 아버지를 닮아 투망질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불법이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투망질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자동차 배터리를 등에 짊어지고 대나무 끝에 장착한 구리선으로 전기를 관통시켜서 물고기를 잡았고 아이들은 자전거 바퀴를 돌리며 그 바퀴에 달린 발전기를 돌려
물고기를 잡았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까지 민물낚시는 기본으로 하였고 겨울에는 주로 해머로 물속의 돌을 두들겨서 물고기를 잡곤 하였다. 그리고 족대라고 하는 작은 그물로도 잡고 맨손으로도 잡고 돌속이나 풀속을 뒤져가며 물고기들을 잘도 잡아서 먹곤 하였다. 그때는 워낙 식량이 부족한 시절이어서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새들이며 산짐승들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먹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동물학대죄로 모두 잡혀갈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뱀이며 개구리까지 잡아서 먹고 고라니며 산토끼며 꿩들까지 잡아서 먹던 시절이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집은 구멍가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 자리에 지은 아래채, 이건 아래채고 이 뒤에 안채가 지붕만 살짝 보인. 나는 어린 시절 집 앞에 있었던 징검다리를 잘도 건너다녔다. 내가 어린 시절 날마다 건너다녔던 징검다리는 이제 물안개에 쌓여 희미하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경운기로 보리타작을 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경운기 대신 발동기를 돌려 보리타작을 하였다. (2015년 12월 2일) 일기들입니다. 다시 돌무덤을 만들며 며칠 동안의 여행을 생각한다. 너무나 비싼 영덕대게를 먹고 너무나 큰 대형버스로 6명이 여행을 하고 불국사와 주산지를 제외하면 나와 어울리지 않은 과한 호사였다는 생각. 그나마 마지막 고향 방문이 좋았다. 어머니 산소 주변 정리, 가시덩굴 정리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 어머니 산소 곁에 만들어진 수목장 또한 좋았다. 그 수목장 주인공이 젊은 여인이어서 마음은 좀 안타까웠다. 내 마음속 가시덩굴은 언제쯤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당시에 돌을 쌓아가지고 이 돌방을 만들던 기억이 납니다. 6명이 여행을 했는데 이렇게 큰 대형 버스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포상여행이었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영덕에서 영덕게를 먹어본 경험은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산소 옆에 수목장을 해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젊은 여인이 돌아가셔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입니다. 이어도 공화국에서는 같은 음식을 사람이 먹고 개가 먹고 닭과 오리가 먹고 고양이가 먹고 또 먹는다. 제가 2015년경에 닭도 많이 기르고 오리도 많이 기르고 개도 많이 기르고 고양이는 따로 기른 게 아닌데 고양이도 많이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2015년 12월 2일 날은 상당히 여러 개의
여러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어도 공화국 배추는 좀 늦다. 며칠 전 고향에 가서 보니 종길이 엄마가 열심히 김장을 하고 계셨다. 하지만 이어도 공화국에서는 따로 김장을 하지 않는다. 겨울에도 언제나 배추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날씨가 추워져서 배추벌레들이 땅속으로 다 떠나고 나니 이제서야 배추들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한다. 다 뜯어먹힌 배추잎 속에서 배추잎들이 뒤늦게 부지런히 살찌고 있다. 이 배추들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따뜻하게 잘 자랄 것이다. 봄이 되면 배추벌레들이 배추꽃을 보고 춤을 출 수 있으리라. 우리들의 세상도 이어도 공화국처럼 따뜻해져서 겨울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 제가 제주도 와가지고 좀 많이 느낀 것은 육지에 비해서 제주에는 고사리 외에는 거의 시래기 같은 것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도 이렇게 배추들이나 상추들이나 많은 이 채소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뽑아다가 요리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육지에 비해서 말린 그 나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고향에 갔는데 제 친구 어머니인데 제가 좋아하는 종길이 어머니가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제가 옥상에서 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작년에는 제 작은애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며칠 만에 옷과 편지를 보내왔던 기억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 전방에 가까운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 작은애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들을 믿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두 아들을 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도 올렸네요. 나는 비행기 창가 쪽을 좋아한다. 창 청소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재질이 나빠서 잠금이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작은 창 하나 때문에 명품과 짝퉁으로 구별될 수도 있다. 내 마음의 창은 하늘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짝퉁으로 만들고 말 것인가? 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어쩌면 작은 차이 때문에 명품과 짝품으로 나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노력해서 명품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창가 쪽을 좋아하는데 창밖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창문이 좀 지저분해 가지고 좀 많이 실망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개를 길렀는데 개가 이렇게 많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너무 많은 개가 있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새끼 낳았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다 키우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잘 아는 사람이 또 몇 마리 더 주어가지고 거의 10마리 이상 키우다 보니까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내가 키우는 건 좋은데 내가 개의 노예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2018년에도 개를 키웠던 제가 그 개에게 이름까지 다 지어줘가지고 제가 강산이니까 제 친구는 이 강우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강우는 이 귀를 잘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내를 만나면 귀를 이렇게 뒤로 착 제끼는 그런 표정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키웠던 개가 아마 이 강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도 2채나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도두봉에 갔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이렇게 어두운데 올라가서 오늘 도두봉에서 이렇게 토끼도 봤습니다. 토끼가
예,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